하루 2시간 24분 전 세계 소셜미디어 유저들의 SNS 평균 이용 시간입니다. 저도 SNS를 그렇게 자주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켰다 하면 피드에 올라오는 콘텐츠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맛집, 여행, 음악 등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려면 이제는 인터넷 검색보다 소셜미디어 피드가 더 정확하고 편하더라고요. 저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전 세계인을 잠재 고객으로 삼는 소셜미디어의 이런 파급력 때문에 지난 8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심장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랐지만 시장의 관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더라도 도대체 누가 틱톡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죠.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틱톡을 사이에 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밀당, 그리고 미국 기업 간의 사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대하 드라마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틱톡을 마치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처럼 여기는지에 대한 궁금증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틱톡 인수전으로 미국과 중국의 테크 기업 신경전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틱톡 인수전의 기저에 깔린 분쟁이 투자자에게는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올지 틱톡의 전망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 산업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앱 다운로드 1위부터 4위까지 페이스북 그룹의 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004년에 설립된 페이스북의 경우 소셜미디어 산업의 할아버지인 셈이죠. 올해 7월 활성 유저 수가 26억 명이 넘습니다. 그 밑으로 유튜브 20억 명, 왓츠앱 20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8,200만 명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앱이 등장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기업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중국의 인구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은 페이스북과 다른 미국 기업이 잠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한 진입장벽 앞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있으니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은 중국의 무명 창업가였던 장 이밍이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을 2012년에 설립한 후에 2017년부터 서비스를 출시한 소셜미디어입니다. 바이트댄스는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 모바일 뉴스 플랫폼인 타오티아오를 런칭했고 2016년 동영상 플랫폼인 도우인을 출시하면서 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듬해 도우인의 해외판인 틱톡을 출시했죠. 이미 유튜브가 영상 플랫폼을 꽉 잡은 상황에서 과연 틱톡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안 섰을 텐데요. 틈새 시장을 정확히 노린 전략과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틱톡은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인스타그램과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가 인기 절정이었을 때 15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Z세대를 사로잡았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온 10대에게 짧은 길이의 동영상은 달콤한 스낵컬처로 자리 잡았는데요. 저도 틱톡을 직접 깔아봤거든요.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Z세대는 다들 한다고 합니다. 직관적인 UX와 AR 이펙트, AI 추천 서비스 덕에 틱톡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법에 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출시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150개국 75개의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틱톡, 바이트댄스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2019년 매출액은 1억 7,6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50억 원입니다. 아직 페이스북에는 미치지 못하는 유저 수와 매출 성과이지만 폭풍 성장하고 있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틱톡은 다른 소셜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아직 수익화 모델이 자리 잡지 않아서 매출액이 상당히 낮은데요. 인스타그램의 경우 월간 이용자 수는 10억 명, 2019년 광고 매출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인데 반해 틱톡은 월간 이용자 수가 8억 명인데도 매출이 약 2,050억 원대임을 고려한다면 아직 사용자 대비 광고 매출은 100분의 1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틱톡에 기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커머스인데요. 틱톡은 원래부터 15초의 분량의 쇼폼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홈쇼핑같이 제품을 광고하기엔 제격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도 미디어 커머스 신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매 웹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결제까지 마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이미 탑재했는데요.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샤오홍슈는 구매 전환율이 8에서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이 1에서 2%인 걸 고려하면 꽤 높은 수치죠. 결국 얼마만큼의 수수료율을 부과할지에 따라 매출액이 결정될 텐데요. 아직은 대다수 유저가 비경제 활동 인구이지만 고객층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언택트가 주목받는 요즘 틱톡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추정 기업 가치는 한화로 약 87조 원입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죠. 틱톡은 Z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막 뜨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매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CEO라도 절대 팔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틱톡 미국 사업권이 매물로 나온 이유,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분쟁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죠. 철강과 농산물 등 특정 분야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분쟁이 지난 1월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면서 잠잠해지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지면서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글, 인텔, 퀄컴과 같은 굴지의 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고요. 사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많은 협력사까지 관련되어 있다 보니 글로벌 공급 체인이 다 엮여 있는데 이를 활용해 아예 화웨이의 공급망을 끊어버리겠다는 계획을 미국이 밝힌 거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하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일까요? 화웨이는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반도체, 특히나 5G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데요.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 자체만으로 미국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죠. 화웨이가 기업을 해킹해서 기술과 주요 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국 화웨이는 잠재적 스파이라는 건데요. 특히 군사 정보 시스템까지 앞으로 5G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니까 미국의 대응은 놀라운 건 아닙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IT 냉전이 재선을 위한 중요한 열쇠인데요. 코로나19로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고 이걸 지지율과 연결하려는 것이죠. 대선이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BBC의 9월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바이든이 50%, 트럼프가 43%의 지지율을 보이는데요. 2016년 선거에서도 숨은 지지층이었던 샤이 트럼프, 덕택의 트럼프가 대역전극을 이뤄냈듯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직 승기를 거머쥘 기회가 있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기회를 확신으로 바꾸려는 결단력이 강력한 제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틱톡이 처음 구설수에 오른 이유도 화웨이와 비슷하게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행정부 인사들이 틱톡이 중국 정부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8월 6일 미국 상원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인도에서도 있었죠. 결국 지난 6월 인도에서는 틱톡 이용이 금지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으로 틱톡에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인 1억 명이 틱톡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경계한 것이고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틱톡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를 겪고 있죠. 틱톡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구원투수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사실 틱톡과 바이트댄스 투자자인 세콰이어 캐피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예상 매각 대금은 약 30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5천억 원인데 이 금액을 지급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기업은 빅테크 기업으로 정해져 있죠. 그중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부임하고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B2B로 사업 모델을 바꾸는 듯 했지만 2016년에는 링크드인, 2018년에는 기터브를 인수하면서 B2C 사업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엑스박스와 같이 5G를 활용한 게임 산업까지 확대하면서 밀레니얼과 Z세대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의 알고리즘과 코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틱톡의 포유 페이지에서는 유저마다 다른 동영상을 추천해주는데 어떤 기업도 이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는 틱톡의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로 이득인 셈인 겁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라클이 인수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외된 이유는 틱톡이 절대 자신의 알고리즘을 넘겨주기 싫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중국 정부의 압박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국의 핵심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넘겨주기 싫은 중국의 입장은 놀랍지는 않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오라클에게 틱톡을 넘겨주고 싶었는지 바이트댄스의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재촉했죠. 끝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오라클과 월마트가 해당 법인의 지분 각각 12.5%, 7.5%를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틱톡 글로벌을 미국 증시에 상장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정부도 틱톡의 영향력을 인정했는지 예상보다 빠르게 바이트댄스의 제안을 승인했고요. 자, 이번 합의로 오라클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닌 코드를 검토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저 데이터를 보호하고 월마트는요,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오라클과의 인수협상이 제시됐을 때 오라클의 주가는 57달러에서 60.94달러로 약 4달러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오라클과 틱톡의 시너지가 어떨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라클은 전형적으로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1977년 설립돼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매출액 395억 달러, 한화로 약 46조 가운데 68%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 현황을 보더라도 포춘 100대 기업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B2C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이유도 말이 많죠.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이 친 트럼프 인사이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많았는데요. 레리 앨리슨은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 많은 실리콘밸리에서 보기 드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올해 초에는 같이 기부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죠. 워낙 둘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오라클은 10년에 걸쳐 100억 달러, 한화로 1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방부의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제다의 사업에 선정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배제됐죠. 오히려 국방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유지할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쌓아온 친분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오라클의 제다의 사업 대신 틱톡을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요. 국방부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수주할 수 있지만 틱톡은 한번 뺏기면 다시 찾아오기 힘든 단 한 번뿐인 기회니까요. 자, 그렇지만 결국 틱톡이 또 다른 B2B 고객이 된 셈이라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찜찜하기만 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셜미디어로서의 틱톡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적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당시 빌 게이츠는 틱톡을 독이 든 성배라고 꼬집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게시물이 올라와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 6월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게시글을 내버려뒀다라는 이유로 100개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했는데요. 광고 중단 소식으로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18년에는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우려에 해커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주요 경영진이 사임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요. 틱톡의 사업 모델을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인데요. 틱톡은 후발주자로 쇼폼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데 성공을 했지만 마켓 리더들은 틱톡의 사업 모델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죠. 인스타그램은 15초짜리 음악 리믹스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모드를 추가하는 등 틱톡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구글의 경우 교육 중심의 1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탄지를 출시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혁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업 모델도 정확하지 않죠.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경쟁사만큼이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은 투자자로서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일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통령이 또 트럼프가 되면 화웨이와 틱톡에 이은 그 다음 중국 기업 타겟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웨이보의 위챗, 텐센트가 4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트나이트, 바이두맵 등 여러 기업이 거론됐지만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바로 줌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5%나 증가한 6억 6,350달러, 약 7,900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거머쥐었는데요. 실적 호조의 주가는 290달러에서 457달러 선까지 기록을 했죠. 창업자는 중국 이민자인 에릭 위안이지만 R&D팀이 중국에 있어서 데이터 유출과 해킹 문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벌써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9월 21일자로 틱톡과 관련된 합의가 매듭을 지으며 끝이 보이는 듯한데요.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고유한 사업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니 지금이 과연 자본주의 시대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IT 냉전,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틱톡,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 기대하고 있을게요. 전 다음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